무신사의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아직 없는 것 같은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신사 손익만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또 중요한 게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그 반신욕을 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요. 핸드폰으로 쇼핑을 하다가 아차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바로 들어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로 얼굴 마사지를 해도 굉장히 좋고 광화문에서 런닝을 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거 다 지혜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예. 다양한 케이스. 예. 네. 아, 그리고 오늘도 두 가지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신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3일 이전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뭐 악플은 안 되고요. 예. 안 돼. 모든 분들에게 다 이용권을 그 1개월짜리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타트업 씬에서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이번 기회에 저희와 함께하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브랜디드 콘텐츠와 PPL에 열려 있다는 거 열려있다. 관심 활짝. 있으시면 언제든지 help@outstanding.kr로 그 연락을 주시면 정말 아주 친절하게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 지금 빗발 치고 있고요. 뭐 한두 개 정도가 빗발 치고 있고요. 예, 농담이고. 예, 정말 네. 뭐 저희가 최대한 그 좋은 콘텐츠로 잘 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혜님 오늘은 지혜님이 직접 맞아요. 스피커가 돼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맞아요. 좀 이야기가 어떤 네. 주제인가요? 그 저희가 계속 감사 보고서 올라오는 시즌이라서 맞춰서 이제 스타트업을 하나씩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오늘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기업은 바로 무신사입니다. 무신사. 전국 패션계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죠. 네. 무신사 모르는 분은 없겠죠? 뭐 정말 다 하죠. 저도 네. 이용자일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만 뭐 저도 알고 지혜님도 알고 솔직히 뭐 시청자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무신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지혜님은 그걸 어떻게 정의 내리시는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알겠습니다. 그 무신사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한 패션 플랫폼이라고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남성 패션 커뮤니티랑 매거진으로 시작해서 이제 2010년도에는 이제 커머스 플랫폼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신사 정말 대단한 게 오랜 기간 꾸준하게 매출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돈을 같이 벌었어요. 그렇죠.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스타트업 씬에 거의 그렇죠.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비즈니스 기반 단단히 구축한 걸로 이렇게 영업 이익도 내면서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한 케이스라서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처음에 이제 아웃스탠딩에 입사를 했을 때 용식님이 무신사랑 그 창업자분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다. 완벽에 가까운 그렇죠. 기업이다라고. 정확하게 뭐 파이브틀 플레이어라고 야구 용어인데요. 모든 게 다 완벽한 뭐 그런 네, 플레이어. 거의 오각형 뭐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부트스트래핑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한 1, 2년 전부터 굉장히 뭐 예전에도 있던 말이긴 네, 합니다만 유행하고 있는데 요즘 왜냐면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기업은 좀 이익을 내면서 성장하자 뭐 이런 쪽으로 이런 방향이 스타트업에도 도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원조가 우리나라에서는 무신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돈을 그렇죠. 벌면서 사업을 굉장히 잘 키워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보통 이런 식으로 정말 이익을 남기면서 하면 이게 자칫 자영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니면 소상공인이 될 수 그렇죠. 있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예, 절대 아니지만 성장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투자 여력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무신사만은 정말 투자 여력을 굉장히 좀 잘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쭉쭉쭉 성장한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정말 있는데 대단하네요. 여기서 바로 키맨이 조만호 창업자 맞아요. 아닙니까? 좀 지혜님은 조만호 창업자에 대한 평가, 정의 어떻게 내립니까? 네, 일단 너무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프리첼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더라고요. 그렇죠. 고3 때 뭘 하고 있었지? 저도 월드컵 보고 있었죠. 2002년 월드컵. 네, 저는 고3 때 팬클럽 활동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고3 때. 근데 이분은 이제 위대한 족적을 남기기 시작해서 이후로 이제 단국대 들어가셔가지고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시는 와중에 정식으로 이제 무신사 사이트를 열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뉴발란스나 아디다스 같은 데서 광고랑 제휴 제안이 오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대학 등록금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서비스를 키워서 지금까지 역사를 만든 거죠. 근데 그래서 대학을 10년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게 그러면 사실상 막 엄청 막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막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0여 년간 한우물을 파면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근데 제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부 직원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비용을 효율화를 엄청 잘하시고 진짜 실무자만큼이나 업무를 빠삭하게 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한국이 낳은 위대한 기업가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무신사로 이직을 해가지고 제가 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그분이 사실 자기도 못 만난다, 거의 아, 만날 일이 네네네. 없다. 근데 몇 가지 썰 얘기해주면 그냥 핸드폰을 계속 본다. 그러니까 오. 무신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계속 버튼 눌러보고 이런데요. 그래서 그 뭐 디테일이라든지 몰입성이 모든 창업자 그렇긴 하지만 그쵸. 근데 굉장히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준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분은 뭐 그때 뭐 지혜님도 같이 있었던 네네네. 것 같은데 뭐 정말 개발팀 세팅이 굉장히 늦게 됐다. 왜냐하면 개발팀을 하면 굉장히 비용 소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일각에는 무신사가 서비스가 뭐 구리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솔직히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게 어쨌든 뭐 구려도 어쨌든 서비스가 좋으니까 네. 잘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조만호 창업자의 또 일화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얼마 전에 뭐 들은 썰로는 또 조만호 창업자가 가장 많이 하는 게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게 정말 그 입점된 맞아요, 그런 브랜드 맞아요. 회사 대표님들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정말 뜬금없이 막 문자로 대표님 뭐 이거 저 굉장히 재밌게 잘 썼는데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해서 선물 보내고 뭐 그렇게 해서 브랜드 창업자와 대표들하고 아주 동독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멋있네요. 좀 이런 것들이 약간 일반적인 스타트업 창업자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왠지 계속 펀딩하는데 돌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네트워킹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뭐 투자자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어떤 창업자는 거의 뭐 5일 중 4일이 회사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다른 측면 혹은 좀 독특한 측면에서 굉장히 일가를 잃었다, 엄청난 일가를 잃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대표에서 내려오셨죠? 예, 맞아요. 그 2021년에 한문일 대표에게 전문 경영인 자리를 넘겨준 다음에 이제 뒷선으로 물러나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의장님이죠. 그렇지만 핵심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조만호 의장님 본인이 직접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랑 계속 소통하고 브랜드 발굴하고 이러는 거에 너무 진심이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서 솔직히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좋아요. 제가 네.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느낌 왔어요. 예. 예. 조만원 창업자는 사실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분으로 매우 유명하죠. 그렇죠.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뷰 기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유일한 인터뷰 기사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아웃스탠딩에 아웃스탠딩.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아웃스탠딩 초기에 근무하셨던 신영주 기자님께서 조만호 창업자와 직접 인터뷰를 해서 그걸 기사로 남긴 게 있습니다. 정말 명 인터뷰였죠. 그렇죠. 예. 그때 영주님에게 들었었는데 네. 그냥 다짜고짜 찾아갔대요. 너무 그냥 멋있네요. 뭐 빵 들고 그냥 찾아갔다고 하는데 빵을 이렇게 들고 그 빵이 취향이었나 보죠? 네, 그래서 되게 진짜 파이팅 있게 네. 이렇게 잘 갔었는데 네. 근데 그 조만호 창업자가 무슨 일련의 이슈로 대표 내려오지 않았나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랄까 여성에게만 뭐 쿠폰 주고 남성에게 안 네. 줬다 해가지고 좀 짜치다. 예, 맞아요.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어요. 그 성적인 이슈도 있었고, 네. 그래서 약간 그 모든 것들에 조금 책임지는 느낌으로 이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임을 하겠다라고 이제 모든 직원들에게 메일을 하시고 또 동시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사재를 출연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분 같은 거를 이제 전 직원들한테 나누는 형식으로 그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뒷선으로 물러나셨죠. 그래서 네. 뭐 그때 뭐 조만호 창업자분께서 뭐 엄청 큰 실수나 잘못을 하신 건 아니었을 것 맞아요. 같고 그냥 회사에 그냥 소소한 이슈가 생겼는데 뭐 그것도 책임질 겸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직접 경영을 하시면서 좀 부담을 느끼고 맞아요. 이제는 정말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나는 좀 뒤로 물러나는 게 맞지 않을까 그쵸. 뭐 이런 판단이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죠. 그 무신사가
2022년 실적이 발표를 했는데 예. 근데 지금까지는 되게 무신사가 이익도 상당히 내고 매출도 빨리 성장하고 이익도 맞습니다. 상당히 내고 매출도 빨리 이런 구조였는데 좀 이번에는 그런 양상이 아니었죠.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과거의 양상과 다른 양상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2021년 대비해서 17분의 1로 줄었고요. 예, 그리고 거의 뭐 예. 예. 또 무신사가 감사 보고서가 올라온 이래 처음으로 당기 순순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혜님이 쓴 기사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네. 정말 좀 놀랍더라고요. 이게 네, 네. 제가 아는 무신사가 아니라 가지고 네. 대체 2022년에 좀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비즈니스 못한 거임?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설명을 드리면 사업은 선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게 원래 2022년 매출이 7,083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2021년도에는 4,667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50%가 넘거든요, 성장세가. 굉장히 크게 성장한 네. 거죠. 예. 왜냐면 사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갈 때는 사실 성장률이 30% 정도였으니까 약간 주춤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뚫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뭐 사업을 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또 거기다 용식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작은 회사가 크는 것보다 큰 회사가 성장하는 게 더 어렵다. 근데 무슨 사 지금 상당히 커졌잖아요. 근데도 50% 성장세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을 한 거죠. 근데 왜 돈을 잘 버는데 영업이익이 17분의 1로 줄었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유가 좀 어떤 이유인지. 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비용 구조가 너무 무거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 구조 얘기를 하려면은 무신사의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원래 무신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 사업이었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수수료 모델이었죠. 앱에 셀러들이 올라와서 팔면은 그거 그렇죠. 수수료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후로는 직접 상품을 사서 팔든지 아니면 제품을 만들어서 PB를 만들어서 파는 걸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렇게 되면 매출 원가라는 게 생기게 되잖아요. 사입해서 파는 거죠. 예. 근데 요게 또 점점 커지니까 비용 구조가 점점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한때는 플랫폼 그 수수료 매출이 훨씬 압도적인 비중이었는데 이게 점점 가면 2022년도 사업 성과를 보면 상품하고 제품 판매 매출 비중이 수수료 매출을 뛰어넘었더라고요. 아예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변경이 예,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무신사의 2021년도 상품 매출이 1,855억 원, 제품 매출이 871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에는 상품 매출은 2,161억 원, 그리고 제품 매출은 1,794억 원이니까 되게 크게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그만큼 매출 원가도 늘어났다. 약간 좀 놀라운 게 네네. 매출이 확 늘어나면 이익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네네. 들었는데 매출이 확 늘었는데 정말 이익이 확 빠졌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좀 비용 구조에서 어떤 좀 변화가 나타난 건지 왜 그런 건지. 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기업이 비즈니스 그 자체를 위해서 쓰는 비용은 매출 원가랑 판매 관리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매출 원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 단계에서 발생을 하는 비용이고 판매 관리비는 이제 말 그대로 매출 원가를 제외하고 판매 관리 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요. 그렇죠. 무신사가 요 두 개가 다 늘었습니다. 일단 매출 원가부터 얘기하면은 2019년에는 매출 원가가 868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1,307억 원, 2021년에는 2,076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3,027억 원을 기록했어요. 쭉쭉 늘어나네요. 쫙쫙 늘어나죠. 그리고 판매 관리비를 보면 2022년도에 진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일단 급여를 보면은 원래 2021년도에 491억 원이었거든요, 급여가. 근데 2022년에는 975억 원으로 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죠. 그리고 지급 수수료도 2021년에는 412억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813억 원으로 요것도 2배 가까이 늘었죠. 그리고 광고 선전비, 주식 보상비, 판매 촉진비 그냥 거의 모든 비용 항목이 그냥 전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해요. 왜 그렇죠? 예. 왜냐면 매출 원가의 증가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모델이 원래 플랫폼 수수료가 많이 나오다가 이제 상품 제품 판매 쪽으로 방점이 찍히면서 그러면 매출 원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판매 관리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게 원래 2021년 12월만 해도 무신사가 직원이 600명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2023년 현재
1,350여 명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용심도 아시다시피 무신사가 최근 여러 회사들을 인수하고 자회사 설립하고 그리고 굉장히 늦었지만 개발 조직도 만들고 이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인원이 단순히 숫자도 늘었지만 몸값이 비싼 고급 인력들의 수도 늘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용이 다 늘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영업 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그래서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전략상 변화가 있었던 네, 것 네, 네. 같아요. 첫 번째는 커머스 회사들이 크게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냥 중개만 해주는 게 아니고 있고 그 다음에 사서 파는 사인 모델이 있는데 원래는 플랫폼 회사들은 중개만 하는데 늘 유혹을 받죠. 아 우리가 그냥 직접 사서 팔고 싶다. 왜냐면 그게 다 고스란히 매출로 잡히거든요. 네, 네, 네. 중개는 수수료만 잡히는데 그러니까. 뭐 100원 팔아서 15원만 잡히는데 이거는 다 100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다만 요기하면 자체 물류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무신사가 또 옛날의 무신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의 무신사 아니죠. 지금은 정말 패션 업계 더 나아가서 스타트업 씬을 정말 좌지우지하는 그런 스타트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해서 뭐 M&A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몸집이 커지지 않았나 이 두 가지 맞아요. 요소가 크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그럼 좀 앞으로가 좀 중요하잖아요. 네, 네. 요즘 제가 얼핏 듣기로는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그러면 앞으로도 광고 선전비와 뭐 이런 게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까지 계속 광고 선전비랑 판매 촉진비가 늘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또 무신사는 요 비용을 쓴 뽕을 뽑았어요. 뽕을 뽑았나요? 왜냐면 명실상부 업계 1위로 올라갔고 어. 사실 경쟁자로 거론되던 많은 플랫폼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격차를 꽤나 벌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막 광고 선전비와 촉진비에 그렇게까지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다른 패션 커머스들은 W 컨셉 정도 빼고는 나머지 다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비록 17분의 1 토막이 나긴 하였으나 무신사는 영업이익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래도 비용 쓴 뽕은 좀 뽑았다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굉장히 저도 날카로운 말씀이라 느껴지는 게 시장 경쟁 측면에서는 네. 확실히 다른 회사들은 정말 몇백억씩 적자를 내고 있는 그쵸, 상황이고 그쵸. 그리고 또 계속 시장 점유율은 애매한 상황인데 무신사는 시장 점유율도 확 늘렸고 어쨌든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뭐 흔히 이야기해서 뭐 그 살을 내주고 뼈를 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살도 안 내주고 갖고 그냥 딱밤 맞은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어쨌든 좀 어느 정도 희생은 치렀지만 그건 충분히 감당 가능한 희생이고 맞아요. 원하는 걸 충분히 얻었다라고 맞습니다. 볼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 무신사의 감사 보고서를 봤는데 네. 그 연결 기준이랑 좀 개별 기준이랑 이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좀 맞아요.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게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용식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신사 본사의 실적만을 다룬 2022년 이제 개별 재무제표라고 하죠. 요거를 보면은 매출은 6,451억 원, 영업이익은 539억 원이거든요. 짱짱하네요. 네. 예. 그리고 단기순 손실은 70억 원이에요. 이 숫자를 잠깐 기억을 해보세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근데 무신사들의 자회사들 실적까지 포함한 2022년도 연결 재무제표로 보면 매출은 7,083억 원, 영업이익은 31억 원, 오잉? 그리고 단기순 손실은 558억 원이에요. 좀 띠용이네요. 진짜. 띠용. 예. 네.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뭘까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그렇군요. 상당히 안 좋아서 무신사 본체가 낸 영업이익을 깎아먹었다는 결론이죠. 그렇군요. 예. 예. 대체 좀 어떤 자회사들이 좀 있길래 이게 무신사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종속기업으로 표시된 기업이 모두 18곳입니다. 그중에서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는 딱 3곳이에요. 무신사 트레이딩, 워즈코퍼레이션, 그리고 무신사 재팬인데요. 근데 요 3곳이 낸 영업이익을 합쳐도 50억 원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15곳의 상황은 어떠하냐. 대체 어떻길래 모두 수억에서 수백억 사이에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데요. 특히 그 리셀 거래 플랫폼 솔드아웃 아시죠? 그렇죠. 예. 거기를 운영한 자회사 SLDT의 2022년 영업 손실이 426억 원입니다. 그 SLDT가 2021년엔 영업 손실을 157억 원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실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죠. 그렇죠. 매출은 따로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재무제표에.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사가 500억 정도 흑자를 냈는데 자회사 중 하나가 400억을 먹었다. 뭐 그런 건데 갑자기 열심히 살아야 되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의장님 잘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네. 근데 확실히 뭐 솔드아웃에 뭐 이런저런 투자를 많이 했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그쵸, 합니다. 그쵸. 저는 뭐 그리고 스타트업 씬에서 적자 내는 건 너무나도 뭐 당연한 거에 가까운 일이니까. 근데 그래도 무신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 같은데 좀 고민이 많겠죠 아무래도. 예, 왜냐면은 이게 솔드아웃 같은 경우는 가품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솔드아웃에서 판매했던 것이 이제 가품으로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이제 다 배상해주고, 근데 어쨌든 브랜드 이미지에 너무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그 네이버의 손자 회사인 크림 있죠. 그렇죠. 리셀 거래 플랫폼 크림이랑 라이벌 구도였거든요. 근데 사실상 업계의 중로는 크림이 승기를 잡았다. 크림은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국내 투자자들한테 추가적으로 투자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가 9,700억 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잖아요. 그렇죠. 거의 유니콘 코앞까지 온 거죠. 그리고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이 영업 손실 내는 거는 사실 막 엄청 큰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손실이 나더라도 몇 가지 단서가 있어야 되죠. 성장세가 빠르다든지. 그렇지. 조금 키우면 업계 대마불사가 될 가능성이 보인달지 뭐 그러면 밀어붙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지금 솔드아웃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보이는 손자 회사들은 좀 미친 것처럼 밀어주잖아요. 정말 뭐 엄박하드가 엄박하드 긁어준 것처럼. 노림이시여 거의 블랙입니다 블랙. 네, 그래서 저렇게 밀어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밀어주는 그렇죠. 게 있는데 사실 무신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만우 의장님의 머리가 굉장히 아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도 뭐 아직까지 뭐 싸움이 끝난 건 아니고 또 분명히 그쵸, 그쵸. 무신사가 가진 그런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뭐 충분히 그리고 또 2인자 포지셔닝만 잘 해도 거기서 분명히 성과가 나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시장 자체는 크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나. 무신사의 올해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정말 거의 엄청 많이 떨어졌고 50억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단기 순손실이 진짜 네.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좀 왜 그런 건가요? 요게 영업이익이 떨어진 데 더해서 이제 금융 비용과 기타 비용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일단 금융 비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그 무신사의 감사 보고서 중에서 이제 주석을 살펴보면은 금융 비용 항목 중에서도 특히 단기 손익 인식 금융 부채 평가 손실이 214억 원이 발생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무신사의 상환전환 우선주 부채인데요. 이게 그 스타트업에서 많이 말하는 RCPS라고 부르는 그렇죠. 것으로 그 투자금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하고 원금에 이자 쳐서 돌려줘야 되는 상환권을 동시에 지닌 주식이죠. 그래서 자본하고 부채의 성격을 같이 지니거든요. 보통 상장 전에 이제 보통주로 전환을 하는데 근데 무신사는 상장 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게 부채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채가 잡히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미래 변동성을 고려를 해서 평가 규모를 좀 크게 잡고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손실로 떨궈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하면은 이제 과거에 투자했을 때 주식 시세보다 현재 주식 시세보다 낮으면은 이제 나중에 투자가 만약에 투자사가 전환권 행사를 하면은 시세보다 싼 과거의 가격으로 이제 보통주를 발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회사가 재무상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가정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서 저도 용식님한테 배웠는데 이게 사실은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그냥 회계상 숫자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게 무신사 비즈니스에 악영향 미치고 요런 거는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도 네. 좀 이게 대형 스타트업은 지금 비슷한 이슈를 다 가지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다들 이것 때문에 그 이제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네. 이걸 어떤 형태로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만나서 CFO님들이란지 그 얘기 보면 첫 번째로 한 얘기가 이거 억울하다 이건 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얘기 듣고 네. 근데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상장할 게 아니면 뭐 지금 털고 나중에 대해서 또 너무 걱정하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뭐 현금 나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무신사에 뭐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금융 비용은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네. 뭐 기타 비용은 좀
왜 늘어났나요? 기타 비용 설명을 들으면 무신사 2022년도 기타 비용이 2021년도에는 7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에는 202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크게 늘어났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냐? 이 기타 비용에 포함되는 영업권 손상 차손 항목 때문인데요. 이 영업권 손상 차손에 두 개 회사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타일쉐어랑 어바웃 블랭크 앤 코인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건 요 스타일쉐어예요. 그 아시겠지만 지난 22년 8월에 무신사가 이제 스타일쉐어의 서비스를 종료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스타일쉐어의 영업권 156억 원을 손상 차손으로 인식을 시켰어요. 근데 요것도 사실 그냥 회계상 평가예요. 별도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금융비용 항목에 포함되는 상환전환 우선주 부채랑 기타 비용 항목에 포함되는 영업권 손상 차손 때문에 무신사가 첫 반기 순손실을 기록을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내용을 여태까지 살펴봤듯이 요거는 회계상 숫자 처리다. 현금이 추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사의 비즈니스나 재무 상태에 악영향 미치고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속은 쓰릴 것이다. 아, 그렇죠. 요렇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스타트업 대형 스타트업들 특히 M&A 마니아 스타트업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샀는데 근데 보통 되게 좀 비싸게 주고 사죠. 회계라든지 그쵸. 이런 거 안 보고 정말 뭐 적자가 몇백억인데 몇천억 주고 산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룬 뭐 카카오 엔터가 좀 그런 케이스였는데 근데 이렇게 샀는데 이거를 그 사면 어쨌든 이게 자산으로 되고 영업권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를 매년 평가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근데 당연히 만약 5천억으로 샀을 때 내년에도 5천억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그래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말 이제 자산 평가는 회계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통용되는 뭐 적자라든지 뭐 이런 게 받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5천억 원으로 샀을 때 정말 뭐 2천억, 3천억 깎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게 모조리 다 손실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M&A 많이 한 기업들이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데 역시 맞아요. 이제 그 얘기 들어보면 CFO님들 얘기 들어보면 억울하다. 억울하다. 근데 뭐 지금 털어야지 어떡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아마 재무제표 보실 때 되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스타일쉐어 얘기하셨잖아요. 2021년에 3천억 주고 인수를 했는데 좀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돼? 좀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니까? 왜냐면 그 돈 주고 왠지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굳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무신사가 스타일쉐어 인수를 하고 셧다운을 한 건데 그러면 이거 안 좋은 시그널 아니야? 이거 실패한 인수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는 아직 보면 안 된다. 왜냐면은 그 용심도 기억나실 거예요. 인수 당시부터 사실 무신사가 스타일쉐어 인수할 때 그런 기사도 났었어요. 무신사가 스타일쉐어를 인수하는 이유는 이구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 기사도 났었어요. 물론 제가 스타일쉐어에 이거 확인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 근데 사실 그 기사는 사실상 업계 인식을 담고 있는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스타일쉐어는 침체하고 있었고 이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고 그래서 무신사의 그 M&A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이구의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수세를 곧 닫으리라는 것을. 아마 용심도 짐작을. 저는 못했어요. 뭐야? 아니 왜냐면 설마 이렇게 빨리 닫는 거. 그렇죠. 안 좋다는 건 다 알겠죠. 그 시기의 문제였지. 서비스를 닫으리라는 건 사실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고 계셨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2구의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 2구 실적을 좀 2구 좀 성과가 좀 어떠나요 요즘에? 이게 물론 가장 정확한 지표는 사실은 매출하고 영업이익이거든요. 근데 2구가 무신사의 흡수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재무제표에서는 사실 2구 실적만 발라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액을 먼저 볼 수 있는데요. 그 거래액 중에서 구매 확정한 거래액만 따져가지고 2구가 작년에 4,878억 원을 넘겼더라고요. 굉장히 많네요. 그게? 엄청 많죠. 이게 여성 패션 커머스 중에서 보통 1등으로 꼽는 게 더블유 컨셉인데 거기가 4,579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넘었어요. 근데 이제 거래액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고 또 제가 별도로 무신사에 문의를 했어요. 좀 알려줘라. 이렇게 아웃스탠딩은 직접 취재를 합니다. 네, 좀 알려주시면 안 됨? 그런데 이제 어렵다. 별도 매출이랑 영업이익 공개는 어렵다. 하지만 별도 기준으로 하면 사실 무신사가
60% 매출이 신장했거든요. 거기에는 2구의 성장수도 분명히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2구 같은 경우는 2021년 대비해서 거래액의 80%가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대단하고 그리고 사실 무신사가 진짜 상반기에 여성 패션 강화하는 캠페인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2구가 진짜 성장세가 엄청 가파르대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정식으로 문의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제가 다른 루트로 뜰어가지고 무신사 내부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예, 역시 진격의 지혜님. 예. 근데 여기도 숫자는 자세히 안 알려주는데 2구의 2022년도 영업이익이 2021년도 영업이익보다 3배 가깝게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살짝 우리 아웃스탠딩 서비스 하나 소개를 드리면 그 2구가 인수되기 전까지 재무제표는 저희가 다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렇구나. 거기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유추가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프리미엄 회원님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 짐작해서 추리를 했을 때 2구는 어쨌든 무신사 인수된 이후로 실적을 상당히 잘 내고 있는 게 사실로 보여요. 그리고 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2구 잘 되고 있다는 거를. 네네네. 제가 좀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 네네. 뭐 요즘은 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거래액과 밸류에이션을 커머스 업계에서는 거의 동등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1대1이라고 봤거든요. 만약 거래액이 5천억 원이면 뭐 기업가치 5천억 이게 통용이 됐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펀딩을 받았는데 근데 2022년 5천억 원에 달했다고 하니까 기업가치가 뭐 맞아요. 5천억 원으로 봐도 되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3천억 원에 샀잖아요. 어쨌든 되게 잘 샀다라고 보는 확신이 드네요. 예. 맞아요. 중요한 건 또 구매 확정 거래액이라는 거죠. 가끔 거래액에 구매 확정 취소한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경우 있는 거 아시죠? 알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뭐 스타일 쉐어 닫았으니까 M&A 실패한 거 아니야? 그렇게는 절대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네. 그 29센트 저도 가끔씩 봐요. 가끔씩 그래요? 사이트 가고 뭐 특히 이제 저희가 리디에 있었을 때 뭐 리디 페이퍼랑 뭐 하기도 맞아요, 했고 제가 맞아요. 한참 봤는데 근데 뭐 아직 제가 초짜라서 그런지 이게 포인트를 못 잡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29센트를 좋아하나요? 일단 이 단어 써서 죄송한데 감도 예. 브랜드 감도가 좋고요. 발굴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진 브랜드 중에서 괜찮아 입점시키자 2구에서 빵 터지고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MD 분들이 워낙 감각 있게 잘 골라내고 그거를 또 잘 키워가지고 매출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브랜드랑 같이 잘 큰 것 같아요. 그거는 대단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거기다 또 무신사가 많이 밀어줬겠죠. 무신사 왜냐면 여성 패션에 되게 무신사 과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많이 밀어줬을 것 같고 이래저래 시너지가 났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수를 하면 좀 그게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29센티는 인수가 처음 이제 스타일쇼이 처음에 됐을 때는 규모가 그렇게 작았던 걸로 기억이 맞아요. 나요. 매출 100억도 안 됐던 걸로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나는데 근데 스타일쇼 가서 굉장히 잘 됐고 맞아요. 스타일쇼랑 같이 이렇게 무신사를 봤는데 이게 더 잘 되니까 네. 저는 이게 무슨 요인이 있을까 되게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일단 2구가 처음부터 굉장히 브랜드 컨셉을 잘 잡았으니까 그건 이제 창업자분의 굉장히 노고가 컸고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2구가 규모도 작았고 사실은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던 그렇죠. 브랜드였어요. 적자였죠. 예. 근데 스타일쉐어에 오면서 굉장히 실적이 굉장히 턴어라운드가 돼서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인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세에서 이제 무신사를 만나서 더 이렇게 가팔라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2020년, 2022년 네, 무신사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매출 확 늘었고 네. 다만 좀 그 뭐 자회사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 단기 순손실은 좀 많이 냈고 뭐 이런 상당히 좀 복잡한데 이걸 잘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못했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선방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지금 커머스에서 사실상 영업이익 내는 데가 커머스 전체로 봐도 많이 없잖아요. 거의 없죠. 예. 근데도 어쨌든 두 마리 토끼는 여긴 잡았어요. 실적도 엄청 그러니까 매출 성장세도 다시 가파르게 키웠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약간 억울한 면이 있다는 걸 봤잖아요. 무신사 본체는 잘했다. 예.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영업이익을 냈고 순손실은 우리가 같이 살펴봤듯이 사실 비즈니스 영향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일지적인 이유기도 하고 왜냐면은 뭐 스시에 그거 차손 반영된 거는 사실 일지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순손실은 사실 좀 쇼킹하긴 해도 그냥 좀
다르게 띄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런저런 거 했을 때 선방은 했다. 하지만 과제가 너무나 명확하다. 아 어떤 과제가 있는 거죠? 자회사 실적 턴어라운드 아, 시켜야죠. 이거 무신사 솔드아웃 이거 음.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아까도 살펴봤듯이 영업 손실이 2021년도에는 100억 원대였는데 2021년도에는 400억 원대였잖아요. 근데 이대로 가면 숫자로만 보면 내년에 700억 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무슨야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음. 요거를 좀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조그맣게 내고 있는 영업 손실 이런 데도 조금 단도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아. 용식님은 어떻게 보시죠? 아 저는 일단은 다 동의해요. 거의 뭐 네네. 99%다 동의하고 근데 여기서 그냥 첨언만 하자면 근데 확실히 무신사가 그 성장 단계별로 뭐 뭔가 이제 새로운 전략들이 있고 필요한데 근데 지금은 저는 너무 적자라든지 손익에 크게 신경 쓸 상황 뭐 어느 정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저 이보다는 더 성장세를 만들고 확고한 정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1위 사업자가 되는 게 그 무엇보다도 강한 미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펀딩을 알아보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일부 적자가 나더라도 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자수성가형 창업자는 아니면 부트스트래핑으로 큰 창업자를 만나보면 네. 근데 정말 적자를 너무 과도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너무너무 존경스럽지만 네. 아, 왜 이 정도일까? 예를 들면 야놀자 같은 경우는 그분도 그 이수진 창업자도 부트스트래핑으로 큰 회사를 만드셨지만 중간중간에 적자를 영리하게 잘 활용했거든요. 일단은 지금 전략적으로 시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싹 쏘자. 그래서 적자 냈다가 다음 해에 바로 또 흑자 맞추고 또 하다가 뭐 적자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회사를 잘 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뭐 십몇 년 동안 연속 흑자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이고 창업자에게는 굉장히 큰 뭐랄까 자부심일 수 있지만 근데 회사가 이미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약간의 뭐 적자를 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자회사나 뭐 이런 거는 잘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펀딩이라든지 공격적인 투자에 지금은 인색할 때가 아니다. 더 공격적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뭐 초짜지만 조심스럽게 공유해 봅니다. 타이밍 맞게 그 오늘 뉴스가 뜨긴 떴는데 아, 이거 그렇군요. 근데 이게 확정된 공식 뉴스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씀드리면 무신사가 국내 투자사로부터 4천억 원을 조달한다는 뉴스가 떴어요. 이게 IB 업계에서 나온 얘기라는데 일단 뭐 기업 가치는 4조 원 안팎으로 인정을 받은 걸로 전해진다. 근데 가끔 이게 또 사실이 아닐 때가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무신사가 투자 돌고 있었던 거는 다들 맞아요. 알고 있었던 얘기라서 그렇죠. 투자는 지금 돌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굉장히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격적인 성장세를 위해서 무신사가 이전에 성공 방정식을 버리고 용식님 말했던 대로 좀 과감하게 나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무신사의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아직 없는 것 같은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신사 손익만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재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신사의 재무 상태가 꽤나 탄탄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을 냈으니까 그게 다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익잉여금만 2천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도 2천억 원이 넘어요. 그 금융부채가 조금 많긴 한데 솔직히 아직까지 큰 부담인 상황이라고 할 것까지는 진짜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뽕을 뽑았다고 했잖아요. 국내 패션 쪽에서는 이제 그냥 부동의 1위 같아요. 대마불사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1위는 확실해요. 격차가 큰 1위. 그리고 또 사실 중간중간 이제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우리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사실 무신사가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성과를 냈잖아요. 그 이런 거 보면은 아 무신사의 비즈니스 영향이 진짜 상당하구나 이런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무신사는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국내에서 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요거는 퀘스천이 있기는 있어요. 이제 국내에서 클 만큼 다 큰 거 아닌가? 이제는 여기서 더 크면 쿠팡이랑 이렇게 그렇죠. 떠야 되는 건데 그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잖아요. 실제로 지금 해외 사업을 올해 4월부터 되게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성과를 내야지 무신사의 또 다음 엄청난 점프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용식님은요? 아 그보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뭐죠, 게 뭐죠? 있는데 그러면 무신사의 지금 가장 큰 경쟁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쿠팡일까? 아니면 오프라인에 있는 대형 브랜드들인가? 아니면 뭐랄까 이제 뭐 그
뭐 스타일 뭐 그 카카오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에이블리라든지 이런 같은 패션 플랫폼인가 좀 누가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라고 보십니까? 네이버 아니에요?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아니에요? 전 오. 네이버 같은데. 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크리미랑 솔드아웃이 그런 것도 있고 네이버가 점점 커머스로 확장을 하고 있고 어쨌든 둘 다 커머스잖아요. 근데 무신사도 제가 보기엔 패션만 이제 하지 않을 거고 점점 확장을 할 거고. 근데 제가 보기에 다른 패션 커머스들은 이제 무신사의 라이벌은 아닌 것 같아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나더 레벨이다. 네. 근데 쿠팡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쿠팡이 지금 다 잘하지만 유일하게 못하는 게 패션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무신사가 이렇게 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네이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이버는 콘텐츠도 잘 만들잖아요. 그렇죠. 무신사도 콘텐츠를 잘 만들고 저는 물론 베이스는 상당히 다르지만 여러 면에서 그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는 게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통로도 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신사는 네이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어요. 확실히 뭐 크림은 정말 대놓고 싸우고 있고. 네네. 근데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쇼핑 내에서 패션만 뭐 담당하는 그쵸. 그런 부서가 크진 않은 맞아요. 거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완전 직접은 아닐 것 같긴 그쵸. 한데 근데 만약에 네이버가 좀 각 잡으면 좀 상황이 확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저는 조금 무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치만 또 무신사가 어디 그리 만만한가 무신사 잘하니까요. 그렇죠. 네네. 아, 그래서 근데 웬만하면 안 부딪히게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네. 네. 굳이 출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또 두 가지 질문이 또 두 번째 질문이 또 사전 생각이 나는데 예. 그 해외 뭘까? 진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할까요? 그 너무 약간 좀 로컬이 너무 강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패션 플랫폼들 다 일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카카오 스타일도 지금 일본 시장을 건드리고 있고 무신사도 건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 이제 무신사 이번에 뉴진스가 무신사 글로벌 앰버서더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 무슨 행사했는데 뭐 되게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한때 반짝일 수 있는 거고 그걸 이어가려면은 좀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여태까지 국내 서비스가 패션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잘 실적을 낸 사례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때랑은 또 지금이 시대도 많이 달라지고 또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솔직히 쉬운 과제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좀 오랜 기간 계속 마음을 먹고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들어보니까 스타일 난다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이 진짜 크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APR이라는 예전에 저희가 언급한 네. 미디어 커머스 회사도 널디라는 브랜드가 일본에서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분명 저도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유튜브라든지 현지 방문하면 되게 한국 향이 되게 많이 느껴지긴 그거는, 하거든요. 네, 패션적인 맞아요. 측면에서 예전엔 저희가 좀 약간 일본을 좀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면 좀 헤어도 그렇고 뭐 약간 패션 자체도 약간 가끔씩 무신사 느낌이 날 때도 좀 있고 그래서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긴 합니다.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 응원은 하고 있죠. 물론 뭐 다급하게. 당연히 잘 될 거라서 네. 뭐 확신을 하고요. 네. 진짜 뭐 무신사 같은 경우는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모범적이고 정말 굉장히 그 원숙한 경영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한 단계 또 점프해야 될 시점은 맞다고도 맞아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 지금까지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훈훈하게 있습니다. 마무리를 네, 저희 이렇게 컨셉이고요. 예, 기업 친화적이 저희의 컨셉이고요. 그러면서 할 말은 네, 하는데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지혜님, 너무 이렇게 그 디테일하게 그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무신사 2022년 실적을 주제로 이야기했는데 뭐 이런저런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주제 그리고 더 흥미로운 주제 가지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